안녕하세요. 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수도권 또 서울에 살지 않고 또 주택이 있어서 내지는 가점이 낮아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닉네임 다주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에 구독 스터디 수업을 들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건 또래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점인데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자기계발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부를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니, 직장 동료분도 부동산, 특히 청약으로 여러 번 시세 차익을 내신 분들도 많았고, 알고 보니 주변에 여러 번의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 신혼부부의 첫 단추를 깨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광주 안에서만 해도 뭐 수안지구나 이런 곳들에 청약받아서 갈아타기 한 것만 해도 정말 큰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점에 가서 이 아청희 씨 책을 보신 거네요. 네, 도서관에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처음에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일반 매수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PPT를 켜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작년 12월에 분양했던 장위자의 레디언트를 선착순 줍줍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작년에 분양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부동산 하락기에 분양을 했던 단지라서 계약률이 40%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와는 해당 없는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지방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와서 선착순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23년 1월이네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심리적으로는 안 좋았었을 시기라 완판이 바로 안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 300만 원을 넣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받은 거고요. 이제 신청금을 넣은 사람만 번호를 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면 돌려주는 돈이었나요? 네, 그 대신 그 환불을 받을 때도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15번이라는 번호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호갱노도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그런 부동산 카페들도 찾아봤는데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환불을 받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지금은 잃은 것 같다. 환불을 받자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해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선 기차표를 끊어놓고 그래,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로얄동 로얄층이 있으면 계약을 하고 없으면 환불을 받자라는 심정이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린 것 같습니다. 당일 아침에 가신 건가요? 당일 새벽 네.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눈이 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첫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혹시나 또 지연이 돼서 9시 30분까지 입장을 못할까 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준비했던 사항들은 뭐가 있으셨나요? 조합원들이 어느 타입을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디 동을 선호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시면서 정리했던 표가 요건데 이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구 타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우선 자금이 사구 타입이 약 7억 정도였기 때문에 좀 저에게 그래도 맞는 금액인 것 같아서 사구 타입으로 우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구 타입이 있는 동은 404동이었는데요. 40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타입, C, D, E 타입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분양해서 나와 있는 개수였고 또 아래 파란색 부분은 조합원들이 가져간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져간 D타입을 봤더니 그쪽이 가장 남향이라서 가장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사구 D타입으로 한번 노려봐야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층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층부터 14층까지. 네. 그래서 1층부터 사구 D타입에 한 14, 13층 정도가 있으면은 계약을 하자라고 1순위를 정했고요. 네. 다음으로 뷰가 조금 가리지만 남서향인 것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1, 2, 3, 4순위로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역에서도 가깝고 뷰도 잘 나오는 거네요. 좋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뭔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의지로 갔다 왔다. 이런 것을 기념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아, 이때가 그럼 한 3, 4시쯤 되는 건가요? 4시, 5시쯤 되는, 5시쯤 되는 것 같아요. 출발하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나요? 그 전날에 사실 잠도 거의 못 잤는데요. 내가 진짜 서울에 있는 분양권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내가 원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투자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겠네요. 네, 또 그 당시에 구독 스터디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 혼자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기회를 잡는다는 좀 설레임도 있고, 반반이었겠네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현장에 갔더니 다주택자들, 지방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 사람은 다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분양권 계약하면서 아, 내가 이게 잘한 건가? 맞는 건가? 이 고민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엔 좀 어땠나요? 처음이었을 텐데. 정말 그 큰 돈을 보내는 게 사실 좀 많이 떨리고 그러기는 했었지만 또 이 거의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10%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져서 또 괜찮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무순히 줍줍 사례를 하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서울의 아파트를 일반 매수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장의를 줍줍하고 나서 사실 부모님 명의로도 하나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양권 시장이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단지들은 이제 수도권 당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은 물건들은 힘들어졌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심화 스터디를 하였는데 일반 매수를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스터디 분들과 이제 지역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서 괜찮은 투자처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반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줍줍만 노리기보다는 이제 진짜 괜찮은 단지들을 찾아서 갭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부모님의 추가 투자로 이제 알아봐 드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 사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네, 에피소드가 몇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넣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 같아요. 사실 저는 꼼꼼하게 한다고 소장님한테 문자를 이만큼 길게 써서 보냈었거든요. 이제 인터넷과 또 공부한 내용들을 다 찾아가지고 매매 특약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보냈었는데 소장님이 와서 이야기하시게요 하고 딱 끊어놓고 이제 정말 갔더니 그 계약서에 제가 문자로 보내놓은 것들을 다 빼시고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 딱딱딱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제가 좀 강단 있게 소장님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넣고 싶습니다.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이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넣어달라는 사람 처음 봤다 해버리시니까 조금 거기에서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넣지 못했는데 그게 또 좀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매도인 분이 인덕션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덕션을 새로 들어오신 전세 임차인이 저한테 이제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 그런 인덕션이나 붙박이장 이런 것들을 두고 가는지 놔두고 가는지 확실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특약사항에 작성을 해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좀 제가 밀어붙이지는 않았고 그 문자 사진에 있다시피 임차인 분이 그냥 자비로 사고 이사 갈 때 가지고 나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 전화 녹음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계약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매도인께서 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아, 네,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장님이 200만 원을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본인 수수료에서 빼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단독 중개이기 때문에 제 수수료에서 200만 원을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잔금 치르는 날 이제 수수료 정산을 하려고 보니 소장님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 끄는 걸 딱 뒤집어 놓고 거기에서 계산을 딱딱딱 하시면서 이 돈을 보내주시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몇십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 한 100 얼마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현금 영수증을 봐보니까 영수증이 두 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매 그런 영수증이었고 하나는 전세 수수료였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전세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음. 근데 매매 전세 수수료를 더한 거에서 200만 원을 빼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 이 집은 이제 집주인이 기존에 살던 집이었고 그분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세를 맞추는 상황에서 소장님과 전세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전화상으로도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전세 수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뭔가 기록이 되지 않고 녹음이 되지 않아서 제가 완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이야기는 현장에서 하셨나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소장님한테 전세 수수료 그때 안 받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 원래 전세 수수료 다 받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저만 있었으면 더 완강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방문을 한 상태였고 어머니도 좀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위기여서 네, 그렇게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200만 원 뺐을 때 전세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한 대략 얼마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다 빼고 그 170만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100.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되면 한 370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전세 수수료까지 안 받았으면 한 몇십만 원 단위에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특약사항을 사장님께 먼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전달 주신 건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서 3자가 만나잖아요. 이 테이블장에서 중개사님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가 3자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냥 서로 뭐 하늘만 보고 뭐 책상만 보고 있다가 도장 찍고 나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중개사님이 종이를 딱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리고 쭉 읽습니다, 빠르게. 그럼 거기에서 보통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특약이나 뭐 조건이 있다면 이 계약서 쓰기 전날에는 사장님 요거는 좀 넣어주세요라고 문자나 전화를 한 통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를 미리 받아보고 여기서 이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제가 완전 극 초반에는 그냥 저한테 유리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정리해서 딱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계약이 원만하게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괜히 좀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도 이게 이제 한참 지나서 알았죠. 대부분은 계약서 상에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한 한두 가지 정도만 넣는 게 좋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접주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매 수수료랑 또 전세 수수료가 동시에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전세 수수료는 잘 안 받고 매매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또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워낙 중개라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 100에서 200 정도의 수수료라면은 그래도 수고하셨다. 또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전세나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미리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우선 어머님 그런 투자금에 맞는 투자처를 그래도 스터디를 통해서 적절하게 찾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금은 있지만 또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그냥 그 돈을 예금으로 넣어두거나 또 저희 가족처럼 다른 토지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적절히 돈을 잘 묻어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한 점이라고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매수한 아파트의 좀 구체적인 단지명은 언급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강북구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는 뭐 엑시트 플랜이 있으셨나요? 지금 현재는 전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실거주할 집은 우선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2년 아니면 길게는 4년까지는 우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고 투자금이 모여진다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지방에 있다고 지방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급지로 눈을 돌려서
임장도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인터뷰 해주신 더진님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